제가 25년, 26년 가면 이제 빅뱅 폭발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시장을 이탈해서 나가 있으면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부터 한 2, 3년간 가장 눈부신 실적 증가를 기록할 소재 섹터가 저는 전액인 것 같다. 소재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장비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굳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장비주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냥 소재 쪽으로 비중을 늘려라. 지금 이제 배터리주가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편이잖아요. 네. 뭐 어떤 종목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하락의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뭔지는 한번 이제 짚어주시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캐즘 구간의 이제 성장성 둔화를 좀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주요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뭐 잘 됐다 이럴 때 이렇게 너무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좀 뭐 정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투자를 이렇게 이어갈 건 또 차분하게 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가요. 예, 그런데 투자자들만 이렇게 다 자꾸 근시안적으로 이게 또 캐즘 구간이 와서 일시적으로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반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뭐 이제 큰 기업들, 예를 들어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또 지난해 이제 뭐 특히 시장을 좌우했던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업체들이 주가가 좀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다 보다 어쨌거나 이제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좀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또 일부 소재별로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그냥 캐즘 구간이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섹터가 좀 뭐 확 지난해 상반기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장을 이탈해서 나가 있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뭐 내년, 내후년 특히 이제 제가 25년, 26년 가면 이제 빅뱅 폭발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 쌀 때 사는 거고 조정기 때 사는 건데 주가가 싸지거나 조정기가 올 때는 이유가 없지 않거든요. 아니 맨날 실적이 좋고 막 급성장하고 회사 상황이 막 좋아지는 것만 다 보일 때 그리고 시장에 뭐 수급 측면에서도 뭐 자금이 넘쳐날 때 그럴 때는 다 주가가 오르죠. 근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리고 그래서 남들이 다 달려들 때 그래서 이제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 그럴 때 뒤늦게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면 사실 수익을 잘 못 내죠. 오히려 시장이 흥분할 때보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 박앤세일 할 때 많이 사듯이 그냥 조정기 때 쌀 때 사두는 겁니다. 그래서 싸거나 조정기가 올 때는 핑계가 있어요. 당연히 부정 성장주라고 해서 어떻게 뭐 일직선으로 아무런 기복 없이 성장합니까? 이처럼 이렇게 이제 캐즘 구간이 온다 이러니까 이제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고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이 공부해뒀으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사면 되는 것인데 이제 이걸 또 못 참고 저 뭐 2차전지 뭐 구조적 성장주라고 그래서 계속 오른 줄 알았더니 뭐 저 황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전혀 아무런 기복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LG화학은 이제 LG엔솔로 또 분할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 뭐 가장 보기 좋은 게 예를 들면 삼성 SDI 그 장기적인 그 주가 추세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걸 지난 뭐 10년 동안에 계속 이게 기복을 그리거든요. 그런데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시적인 기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배터리 3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뭐 이게 배터리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한 게 2010년대 초중반부터 그랬는데 그게 뭐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다가 뭐 중국 정부의 이제 견제로 뭐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규제로 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죠. 중국 정부는 대놓고 사실 뭐 배터리 업체들 대놓고 이제 밀어냈는데 뭐 그래서 배터리 산업 커진다 했다가 그래서 중국 시장이 커진다 해서 막 들어갔는데 뭐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때문에 밀려나서 진입 못하고 또 뭐 이런저런 화재 사고 뭐 또는 초기에 이제 ESS 관련한 리콜 사태 등등 그러니까 ESS 화재 뭐 전기차 리콜 뭐 이런 것들 해서 또 타격을 입고 그런 부침을 계속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산업이 얼마나 커졌는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 1100
10조 원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복이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기복을 보이면서도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중시장에 밀려난다,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리콜 사태다, 또 뭐 LG엔솔하고 SK온 간의 뭐 소송 사태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들이 있을 때가 주가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늘 기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걸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그 어떤 산업의 구조적 흐름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주식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 봐라, 이거 뭐 선대인이 계속 2차전지색도 좋아진다 하더니 뭐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 뭐 일시적으로 거품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후회할걸요, 제가 볼 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 네, 큰 틀에서. 지금이 좋은 기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쨌든 2차전지 주가가 좀 조정 겪고 지금은 좀 하락이 조금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주가 지수의 바닥하고 개별 종목의 가격 바닥은 달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이해를 하는데, 그걸 여전히 잘 모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그런 뭐 종목들을 골라다면 ETF를 투자한다, 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지수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웬만한 어떤 기업들을 골라서 포트를 구성했다. 그럼 사실 그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개별 기업의 주가 바닥과 그 반등 시기와 반등폭은 늘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보면 제가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난해 말 뭐 올해 초 중에 바닥을 찍고 이미 뭐 바닥에서 30% 40% 이상 올라온 뭐 그런 기업들이 많고, 특히 제가 김작가 TV는 나와서 그런 이야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제가 한 10월 이후부터는 전액하고 동박 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도 가장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예,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소섹터잖아요. 그런 전액 쪽에 이제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한 사람들이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 이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킨 같은 경우는 뭐 벌써 몇 배가 올라왔고, 득산텍 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업체들도 벌써 뭐 흔히 말하는 그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 벌써 10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꼭 그런 데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지난해 조정 심하게 왔을 때는 막 20만 원 깨진 적이 있었잖아요, 하반기에. 근데 그게 지금 어쨌거나 뭐 제가 오늘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까지 갔다가 뭐 얼마 전에 18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뭐 17만 원 부근에서 조정받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지금 24만 4천 원이. 네네. 근데 이게 자꾸 조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뭐 조정의 진바닥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개별 기업을 보다 보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가다가 5만 원 아래로 떨어진 느낌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잘 알면. 야, 이건 그럼 너무 싼데? 이럴 때는 자금 여력이 되는 한 담으면 되겠네 하고 담았으면, 그때 산 거는 지금 뭐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몇십 %가 올라온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뭐 한 30% 올라온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개별 기업이 세일할 때, 쌀 때 사면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싸니까 이런 거잖아요. 싸면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잖아요.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별로 없는데, 이 회사가 잘 돼서 또 캐즘 구간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이른바 이제 2차전지에 다시 뭐 물이 들어온다 하면 이게 업사이드는 되게 열려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고, 그럴 때 이런 회사들에 자기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2배, 3배, 4배, 5배씩 이렇게 오르면,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반복이 되면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자꾸 뭐 예를 들어 초전도체가 뜬다, 뭐 AI 테마가 뜬다, HBM 뭐 관련주가 뜬다, 뭐 또 최근에 뭡니까?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2차전지 안에 뭐 전고체 테마가 뜬다 하면서 그 테마를 자꾸 따라다니고 모멘텀 플레이 하려고 그러고, 기간 따라서 또는 자꾸 차트 보면서 단타 매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수익 내려고 하면 수익 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큰 수익을 못 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거
테마가 얼마 지속될지도 모르고 뭐 잠시 모멘텀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2, 3년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게 당장 내일 더 떨어질지 뭐 다음 주에 더 떨어질지 몰라도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뭐 떨어져도 웬만큼 조정받았으니까 10% 20%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올라가면 이 회사가 특히 뭐 2차전지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실적이 몇 배 성장하면서 주가도 몇 배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 즉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20% 정도로 뭐 많아야 30% 정도로 제한되는 반면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3배 4배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투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투자의 어떤 시간 범위, 시야를 자꾸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비중을 실을 수 있고 이 조정기가 왔을 때 느긋한 마음으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빨리 부를 축적하고 더 크게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구조적 성장주라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작년이 뭐 한국에서는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올해는 특히 이제 AI 반도체 해로 특히 네.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계속 네. 뭐 요즘에 좀 조정 겪어서 치고 올랐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AI 반도체도 구도적 성장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네.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네. 수 있고, 뭐, 당연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관련한 이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미리 그 흐름을 읽고 미리 선점해서 뭐 아주 바닥일 때부터 샀다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구조적 저 같은 성장주지만 지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구조적 성장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해서 모든 기업에 투자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인터배터리 가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이 보여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는 하는데 대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가 받는 어떤 시총의 규모에 비해서 그 빠르게 실적이 안 날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단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그냥,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게 뭐 좀 보기에 되게 쌈박한 기술이 있는 것 같으니까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적 성장이나 또는 실적 성장의 어떤 잠재력으로 지금의 주가를 충분히 들어올릴 만한 그 어떤 여지가 보여야 저는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사실 뭐 크게 투자하지 않지만 뭐 이제 뭐 소재 대표주로서 이제 자꾸 하면서 예를 드는데 그 회사가 27년 되면은 생산 캐파가 71만 톤으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겨우 20만 톤 뭐 언저리인데 그런 회사가 지금 캐파가 그렇게 늘어나고 뭐 당연히 빅뱅 폭발 거치면서 지금이야 이제 뭐 워낙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그렇지만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소재 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조짐도 이제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어쨌든 몇 년간에 걸쳐서 실적이 성장할 여지가 되게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전액을 강조했으니까 전액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왜 10월부터 제가 전액을 좀 강조했냐 하면 탐방을 가보니까 이 회사들이 조정을 엄청 받아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엔켄 같은 회사는 그 기관들의 뭐 RCB 그러니까 상한 우선주라든지 뭐 CB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략 한 1조 2천억 이 정도 시총이었는데 조정을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탐방을 가보니까 회사의 어떤 그 생산 캐파 계획에 따라서 이 회사 매출이 지난해 이제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1조 원대를 넘어서서 내년에 뭐 3조 원, 내후년에 26년에 뭐 5조 원대 이 정도 매출로 이제 급성장할 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캐파 계획이라든지 더구나 이제 IRA 세제 혜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중국 업체 전액을 쓰고 있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IRA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의 전부 다 한국 업체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전액 대장주가 이제 엔캠이니까. 엔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미국에 가장 빠르게 뭐 진출해서 부지 확보하고 있고 공장 지었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회사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그 회사가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면 고평가 구간이지만 향후 2년 정도 후에 나오는 또는 그 이후로도 계속 고성장을 할 건데 그 성장의 뭐 어떤 추정할 수 있는 폭으로 보면 예, 사실은 충분히 이 정도 시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되게 좀 빠르게 선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그 지난 10월, 11월 달에 그런 주가에 비해서 이게 몇 배가 올라온 게 뭐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투자하는 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그냥 구조적 성장주니까 성장 섹터에 있으니까 투자한다가 아니고요.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거나 이미 또는 지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또는 투자 가능한 범위라는 게 보통 2, 3년 정도로 저는 잡는데 그 2, 3년 범위 안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서 큰 폭으로 늘어났을 때 주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커 보이는 기업들 이런 걸 제가 확인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AI 관련한 그런 그 관련주들은 제가 뭐 상당히 잠재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잘 모르겠고 그거 아마 가늠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잘 없을걸요.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늘어나는 실적이 이 정도 시총을 받쳐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 하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지금 9조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회사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전혀 없고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저도 한때 투자했던 회사여서 웬만큼 알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회사로 보고 있는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HBM 관련해서 그런 장비들 TC본드 같은 그런 장비들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지금 2, 3년 범위 안에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장비의 규모라는 게 한 몇천억대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조 단위로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 지금 주가가 시총이 대략 뭐 9조 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엔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엔캠 같은 경우는 그 캐파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근거들 때문에 실제로 26년까지 5조 원대 매출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이건 뭐 회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뭐 한 2030년 가면 예, 뭐 매출만 30조 원을 뭐 기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5조 매출에 영업이익률 10% 5천억 영업이익이 나면 거기에 멀티플 20배를 해주면 아 10조 원 가치는 있겠네 최소한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1조 2천억 하던 회사가 야 그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예를 들어 10월 11월 구간이다. 그러면 진짜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죠. 조정을 엄청 받아서 주가는 정말 싼 구간인데 향후에 여기 뭐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20, 30% 더 빠진다 하더라도 향후에 뭐 4배, 5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시간 범위를 늘리면 10배, 20배도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투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제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반도체 쪽을 투자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뭐 예전에 충분히 공부도 해봤던 사람인데 그 관련한 이렇게 뭐 장비주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검토를 해봤지만 물론 제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는 이미 뭐 꽤 주가가 올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거 좀 투자를 그 단계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좋은 회사지만 주가가 좀 비싼 것 같다. 네. 아니 저는 이게 2차전지 섹터를 제가 뭐 강조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투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산업이 다 골고루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죠. 그렇죠. 한국의 주요 산업이고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리는 산업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넓은 의미의 반도체 뭐 IT 이런 쪽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일부.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그 반도체 산업이 못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죠. 다만 저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수익이 잘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2차전지 섹터 쪽이 예, 기회가 향후 2, 3년 동안은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투자의 기회라는 것이 예, 훨씬 그 어떤 실적 성장성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조금 더 적어도 제 눈으로 볼 때는 명확해 보인다. 네, 그래서 투자하는 거죠. 2차 전지에서도 실적 측면에서 증가폭이 크다고 보시는 쪽은 이제 전해액 쪽이신 거고. 실적 증가, 물론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아니죠. 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분들이야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여전히 보면서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신규 매수자가 뭐 지금 급등한 구간에서 뭐 따라 사기, 마음 편하게 따라 살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아니죠. 그러나 뭐 이제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올랐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보면 실적 증가폭은 향후 2, 3년 동안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섹터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큐 같은 경우는 지난해 4,500억 하다가 뭐 내년에 3조, 뭐 내후년에 5조 원 이 정도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번 조정 구간에서 전액이라든가 동박 같은 거 주식을 이제 더 사모으셨던 건데, 그럼 앞으로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어떤, 2차 전지 어떤 섹터, 어떤 것들을 좀 담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올해 인터 배터리 행사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인터 배터리 행사가 뭐죠? 인터 배터리는 이제 국내 배터리 산업 협회가 네. 매년 이제 3일간, 네. 3월 달에 한 3일 정도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전반적인 밸류체인 기업들 다 모아서 이른바 이제 그 엑스포처럼 국내에서 열리는 2차 전지 전시회죠.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였고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각종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전략, 그 다음에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살필 수 있어서 아주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뭐 기업 관계자들, 뭐 그 다음에 그쪽에 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오는 행사인데 저는 투자자라면 꼭 가봐야 되는 행사다. 특히 2차 전지에 진지하게 이렇게 좀 투자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더 이야기할까요? 네. 그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네.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데요? 아니, 이게 뭐 한마디로 좀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 행사 자체에 나오는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흐름,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주요한 내용들을 다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 사실 오늘 다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사실 충분히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가봤을 때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답을 주신다면? 네네.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일단 뭐 전고체 테마가 이제 나왔어요. 삼성 SDI가 이제 뭐 전고체 양산 로드맵을 좀 구체화하면서. 근데 저는 뭐 좀 이따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전고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예, 좀 이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적 성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성을 도저히 뭐 끄집어낼 수가 없었고요. 그 회사로부터도 설득력 있는 어떤 답변들을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지금은 전고체는 말 그대로 진짜 테마주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고 이제 되게 좀 두드러졌던 흐름 중에 하나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 이제 곧 접어들 것 같다.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올해 8월에 이제 충북 오창 그 마드 팩토리에서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그 올해 12월부터 이제 양산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SK온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원래 없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이룰 것 같으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자기네들도 개발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다만 일정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근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그 금양, 예, 금양이 이제 2170 배터리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 이제 굉장히 전격적으로 4695 배터리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전시를 했는데 이 4695 배터리가 그냥 4695 배터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SM랩이라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그 양극재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하여튼 뭐 저 논문에서도 피인용이 많이 되는 그 진짜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 조제필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SM랩 지분을 한 2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금양이. 그래서 그 관계사인 SM랩의 양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른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짧은 충전 시간,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가성비 높은 그 469 배터리를 뭐 양산할 뭐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지금은 시생산 단계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이건 이제 인터 배터리와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아까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실제로 뭐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현물 가격 다 최근에 와서는 그 바닥을 다지고 이제 거래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살짝이라도 올라가고 있네. 네, 이제 뭐 바닥이 워낙 이제 골이 워낙 깊었으니까요. 킬로그램당 80달러까지 하다가 이게 뭐 15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뭐 가격으로 보면 조금 올라온 정도지만 어쨌거나 이제 바닥에서 그 반등하는 폭으로 보면 꽤 의미 있게 이제 지금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리튬 관련주들을 다시 이제 조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는 단계로 가지 않느냐. 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리튬을 비롯한 이제 뭐 광물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금양이 앞에서 이제 금양을 제가 469 배터리로 소개를 했지만, 그 금양이 사실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 이제 그 강산 지분을 확보하는 데 이어서 지난해 경우에는 몽고의 몽나 강산 지분을 이제 확보해서, 특히 이제 몽고 강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텅스텐, 그리고 하반기 말쯤, 그러니까 연말쯤 가면 아마 이제 리튬 생산도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이제 강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실적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튬 그 임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래나노텍이든 또 강원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대보마그네틱은 이제 대주주 간 지분 싸움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굉장히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근하지는 않은 하여튼 이제 대보마그네틱 같은 그런 회사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다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어설피 할 때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게 이제 수산화 리튬 임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임가공 마진 자체가 되게 박해요. 그래서 뭐 대략 한 3-4% 정도의 그런 임가공 마진 정도를 남기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는 되게 막 잡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클 수도 있는데, 마진율이 워낙 박해서 그렇게 사실 매력적이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쨌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강산을 직접 확보하고 강산을 직접 뭐 채굴 정제련하거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섹터가 이제 그 리사이클링 업체들이죠. 네, 왜냐하면 리사이클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폐배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희소금속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을 포함해서 또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 이런 그 광물 가격이 사실은 리튬 가격하고 거의 연동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광물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이제 그러면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늘고 이익률이 높아지죠. 근데 반면에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뭐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반등하면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경우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폐차되는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산 과정에서 불량난 배터리나 또는 이제 양극재 상태의 그 불량난 것들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다 보니 아직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가 나오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7년 이후가 진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게 리튬 가격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수혜 폭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사이클링 업체로는 이렇게 특화된 리사이클링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는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다 리사이클링 이제 전반적으로 클로즈드 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른바 자체 완결적인 자원 순환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당연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나 또 포스코 홀딩스나 다 이제 당연히 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오히려 양극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양극재가 지난해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로 이제 실적이 되게 망가지면서 전체 이제 2차전지 섹터 특히 소재 쪽에 예, 주가 하락을 많이 견인했잖아요. 근데 양재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재 업체들의 실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인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판가가 많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급속하게 떨어지다 보니 뭐 이중으로 이제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온 것들이 판가에는 그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비싸게 사온 재고자산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50불에 사온 게 지금 뭐 15불이다 이러면 이게 쌓여있는 그만큼 자기네들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쨌거나 장부상으로 손실로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판가가 이제 판가로 전이되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비싼 원료를 사왔는데 이게 이제 판가에는 충분히 이제 전이가 안 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영업 손실도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바닥을 다지고 오르기 시작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났던 게 이제 한입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닥만 다져도 그 다음부터는 양재를 이렇게 공급하는 일정한 마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그걸 잘 입증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LNF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BM 다 이제 다 그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데 거꾸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이제 그 양재 업체로서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한편으로는 이제 주로 고객사인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사준 리튬을 쓰다 보니 이걸 이제 사급받는다고 하거든요. 사급받은 리튬을 쓰다 보니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마진이 지난해 4분기에도 9%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닥 구간에서 플랫하기만 해도 사실은 뭐 매출 사이즈는 여전히 좀 작은 걸로 표시되지만 영업이익은 예, 상당폭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거기에다가 거꾸로 이제 리튬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이제 커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재는 제가 볼 때 지금이 어쨌거나 실적 측면에서 올해 뭐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예, 조금 여전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는 있으나 대체로 실적 측면에서 올해 1분기 정도가 바닥 구간이고 빠르면 2분기 또는 뭐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핑계 없는 조정이 없고요. 그래서 조정이 와 있는데 이 조정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순환주여서 계속 실적 뭐 한 3, 4년 동안 계속 나빠질 거고 안 좋을 거고 크게 반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지금 한두 분기 정도만 더 지나면 반등해서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가면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빅뱅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같은 구간이 그래서 되게 좋은 투자 구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사륙파이 원톤 배터리랑 전구체 배터리, 폐배터리,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얘기해 주셨는데 사륙파이 말씀하신 거랑 관련된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은 좀 어떤 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뒤에도 뭐 다 열거할 거니까요. 그걸 뭐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닐 테니까요. 일단 제가 하여튼 뭐 앞에서 거론했던 이게 꼭 뭐 긍정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 제가 갖고 있고 또 금양도 갖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물어보시니까 TC 스틸도 언급해야 되는데 뭐 그런 업체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뭐 이 판단은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사실 본격적인 투자하기에 굉장히 섣부른 구간이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관련 기업은 아직 안 여쭤보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어느 쪽일까요? 리사이클링 업체들은 뭐 예를 들면 성일하이템, 뭐 세비캠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제영텍이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업체 중에 코스모화학도 있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추천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리튬 관련 기업은요? 리튬 관련한 기업은 제가 아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포홀, 뭐 금양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가공 업체로서는 미래나노텍, 그 강원에너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 그룹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럼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양극재 중에서 지금도 좀 괜찮은 기업들은 어떤 데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에코프로 BM은 당연히 뭐 2차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뿐만 아니라 소재 전체 전 대장주 역할을 결국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좀 탄탄하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냥 비교적 안정감 있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 갖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본다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중반까지 10만 톤 캐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각 분기별로 계속 생산 캐파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실적이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회사일 수밖에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사업의 사이즈, 실적의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실적이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올해 양극재 업체로서는 좀 드물게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SK온 같은 데도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코발트 프리 쪽 양극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 그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뭐 8부, 9부 능선쯤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삼성 SDI, LG 엔솔 또는 LG 엔솔 앞에 이제 LG 화학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뭐 주문을 늘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까 SK온도 이야기했지만 SK온 또 뭐 삼성 SDI 이쪽으로 추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전기차향으로. 그러면 3사 모두와 거래하는 업체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3사 모두와 거래하면서 이제 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올해 가장 좀 크게 나올 회사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올해 한 중반까지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 탄력성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사실 배터리 시장도 좀 정체된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판매 어쨌든 사람들 요즘에 시원찮으니까 전기차 관련된 회사도 별 안 좋고 주가가 테슬라도 뭐 안 좋고 이제 2차전지도 영향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캐즘이라고 캐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얼리 어답터들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를 지불하더라도 전기차를 일찍 타고 싶은 그런 이제 중상층 이상의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샀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이른바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중저가 시장으로 이제 넓혀 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기에 맞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과 또 디자인을 갖춘 그런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 쭉 쏟아져 나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못 맞춰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얼리 어답트 시장 또 뭐 당장으로 보자면 조금 이제 고급 전기차 조금 이제 단가가 나가는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중저가 보급형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수요의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으로 건너가기에 충분한 어떤 라인업이나 또는 어떤 가격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지는 못한 단계에서 이른바 이제 좀 고가 자동차 시장의 구매층은 웬만큼 이제 일단 구매를 한 상태 그 다음에 보니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수요 공백기가 조금 찾아오는 이런 구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캐즘이라고 하면 수요가 확 없어지는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언론 기사도 잘 보면 그냥 성장성 둔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예, 판매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중국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올해 1월, 2월에 평균적인 성장률이 30% 정도 돼요. 근데 한 해에 30% 성장하는 시장이 잘 있나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하는데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세제 혜택 줬던 것들의 이제 그 수요 절벽 현상이 지난해 1, 2월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올라온 거라서 뭐 크게 인상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널도 있던데 전통적으로 1, 2월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 비수기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보조금 혜택에서 IRA 보조금 세제 혜택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새로 이제 그 지난 연말에 그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규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IRA 세제 혜택을 지난해까지 받다가 확 줄어들어 그랬거든요. 그 지난해까지 40몇 종이었다가 올해 17종인가 연초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수십 % 이상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그 IRA 세제 혜택 차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데가 되게 중요한 게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그렇죠. 자동차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워낙 고금리 상태인데도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대부분 하락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럼 할부금리 내려가면 자동차의 어떤 이른바 유효 수요, 예, 할부를 이용하고 유효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리하고도 사실 결부가 돼 있습니다. 금리 수준하고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장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건 맞지만 뭐 지금 전기차 판매가 뭐 꺾였다거나 예, 줄어들었다거나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심지어 언론사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많은 잘못 알고 있는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자꾸 뭐 전기차 뭐 수요가 뭐 줄어든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 일단 그런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RA 얘기해 주셔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물론 뭐 네. 나중에 가봐면 뭐 바이든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신재생산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쪽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당선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어쨌든 된다면요. 일정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질문의 전제부터 제가 조금은 제 입장에서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분위기 좀 달라졌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전 반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최근 뭐 지금 오늘 이 방송 기준으로 오늘 날짜가 몇일인가 3월 11일이죠. 오늘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 6개 진행된 거는 3개는 트럼프가 앞서고 3개는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이제 그냥 여전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추세로 보면 바이든이 뒤쳐져 있다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있다, 네. 다시.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바이든은 사실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냥 이건 이제 중임제를 택하는 미국 이 대선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역 대통령이 포기 의사가 없는 한 그냥 그 현역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쪽은 후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새로울 게 없죠.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공화당 쪽은 트럼프가 한 텀을 쉬고 재도전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도전하는 거다 보니 이른바 이제 그 뭐 전당대회 하기 전에 또는 뭐 이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못 하는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이제 이른바 대여 예, 강공, 그 스탠스들을 각 후보가 이제 펼치면서 어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은 방어를 충분히 못하는 상황에서
또는 공격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 쪽 후보들이 주목받는 단계인 거죠. 그렇게 받아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양쪽이 거의 다 뭐 공화당은 트럼프, 뭐 민주당은 이제 뭐 바이든으로 이미 이제 굳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해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는 국면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3대3 호각 지수로 나오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저는 바이든이 다시 불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희망.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뭐 현직 대통령이어서 꼭 유리하다기보다는 둘 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꼭 뭐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면 너무 노쇠해갖고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노쇠한 사람이 나오면 좀 저 사람이 건강하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잖아요. 네. 미국 유권자들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약점도 있고, 또 뭐 신선한 이미지 전혀 사실 좀 떨어지죠. 그리고 어쨌거나 중동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렇게 뭐 깔끔하게 잘 처리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네, 이런 쪽이 좀 예전 비하면 좀 이렇게 로열티, 충성도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트럼프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도 이렇게 선거 자금 모금하는 걸 보면 지난번 저 대선 치를 때에 비해서 선거 자금이 한 70%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뭐 그게 뭐 5천억 넘는 그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잖아요. 그 뭐 그런 상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랑 뭐 사실 비슷한데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선거라는 게 조직하고 자금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선거를 치르는 그 자원인데 일단 자금 측면에서 바이든이 모금액이 훨씬 앞서고요. 예, 트럼프는 되게 약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어떤 그 펀드레이징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난 대선 치를 때에 비해서 지금 충성도가 약해진 게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더구나 이제 막판까지 경선했던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 경선 후보가 보통은 이제 그 경선 치르고 나면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해요. 트럼프는 지지할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니키 헤일리를 대강성으로 지지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겠냐는 거죠. 지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양쪽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뭐 트럼프가 될 것처럼 보는 언론들이 많던데 국내에서 저는 그거는 조금 열어두고 여전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전제가 좀 길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저는 사실은 뭐 그 학부 때 그 정치 외교학을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케네디 대학 공공재학 정치학 석사하셨죠. 공공 정책을 공부하는데 그 세부 내용이 사실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른바 정치 경제학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선거 제도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대충 어중이 떠중이라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근거 있게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래 주신 질문에 이제야 답을 하자면 트럼프가 돼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왜 크게 변하지 않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반중국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고 반중국 스탠스를 시작한 게 사실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더 강해요. 반중국 스탠스는. 예. 그런데 IRA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한편으로는 뭐 원래 법 이름 자체는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 이 정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전략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하고 전기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이걸 이제 키우겠다. 근데 이 목표가 뭐냐? 중국을 따돌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하이 양원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전기차 공장이든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든 그 다음에 이제 IRA 세제 혜택을 받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한 그런 산업 기업들이 거의 60% 이상 공화당 주에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주에 그렇게 많은 투자가 돼서 뭐 경기가 활성화됐고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걸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걷어 찰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떤 물질적 제약, 구조적 제약이라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정말 자기 선호는 뭐 전기차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이미 훨씬 많고 거기에 심지어 공화당 지지하는 주에 이 전기차 밸류체인 그 산업들이 들어와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판을 걷어차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정치적 선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 제약,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같은 대통령제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정말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이 되게 강합니다. 그 바이든이 IRA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IRA 당초 규모보다 훨씬 대폭 축소하고 조면친 상원의원 그거 한 사람 설득하느라고. 거기에 온갖 이제 뭐 당근책을 주면서 그렇게 달래서 겨우겨우 통과시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알밖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그렇게 지체되고 그 규모도 대폭 줄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됐다. 그 상하양원이 합동으로 통과시켰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상하원 양쪽을 다 장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실시됐던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뭐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요.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그걸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폐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상하원 다 장악한 상태에서도 폐지를 못했거든요. 왜 못했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60% 육박했거든요. 그렇게 인기를 얻으니까, 아니 그걸 폐지하면 정치 자충수죠.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공약까지 다 내걸었는데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 입안했던 뭐 풍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세액공제 혜택, 그거 트럼프 행정부 때 오히려 더 강화했어요. 더 연장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그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산업인데 그 혜택을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연장했어요. 폐지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 내세우는 것은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정치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이 양반이 집권하면,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형식적으로는 뭔가 이제 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완적으로 뭔가 조금 손을 일부 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허물기 어차피 힘들고요. 또 그런 거 약간 손대서 바이든의 업적이 아닌 자기 버전의 어떤 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죠. 어쩌면 더 강하게.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K 배터리에게는 긍정적인 건가요?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긍정적이죠. 이게 제가 좀 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 한국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이제 뭐 IRA 그 법안이라든지 또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저 미중 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또 결국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워낙 뭐 잘 나갈 거다 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뭐 경쟁력이 뭐 이렇게 뭐 약하다 이런 식의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걸 잘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적어도 한국 배터리 산업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는 겁니다. 네. IRA 세제 혜택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 협중 정서가 되게 강하거든요. 이거는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조사하는 서베이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협중 정서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요.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뭐 그래서 공화 양당 지지자 어느 쪽도 다 뭐 반중 정서가 되게 80% 이상으로 강하지만 그게 유럽, 인도, 동남아, 뭐 남미, 일본 뭐 이런 나라 어떤 나라를 가리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반중 협중 정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는데 EU 간에 또는 뭐 북미 간에 이런 따로 이제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틀에서 보면 중국 포위 경제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을 왕따시키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IRA가 대표적이지만 유럽이 이제 뭐 이른바 그 CRMA법이라고 하는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 뭐 노동 복지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이제 비관세 장벽처럼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해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한 그 반보조금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이제 보조금을 줘서 싸게 뭐 전기차나 이제 뭐 저 배터리를 싸게 이제 그 덤핑 수출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징벌적인 상계 가능세를 물리는 이런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국 업체들의 그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일단 태양광 발전 이런 산업에서 워낙 이제 그때의 경험 때문에 각국 산업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때 이제 학습이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태양광이나 이런 산업과는 다르게 배터리 산업이라는 건 그 한 나라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말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만큼은 중국의 그런 덤핑 공세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국가 또는 권역의 이제 어떤 합의된 컨센서스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어디냐? 한국인 거죠. 미국이 아닌 EU도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저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배터리의 그 대부분이 사실 중국이 그 인수하거나 지분을 가진 유럽계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중국 생산 물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수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저 유럽 쪽에 많이 이제 배터리 점유율을 높이는 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볼보 산하의 이제 폴스타 뭐 그다음에 이제 벤츠 또 뭐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영국에 이제 과거에 꽤 유명했던 브랜드인 MG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국 상하이 기차가 이제 인수한 업체인데 뭐 그런 이제 업체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뭐 생산된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국에 이제 그 배터리를 싣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건 모델이거든요. 그게 반보조금 조사를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그게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사실은 배터리 탑재율을 떨어뜨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이른바 앞으로 이제 리사이클링 규정을 점점 강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거의 못해요. 지금 중국 내에서는 대부분 땅에 파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사이클링 하는 그 비용을 해소할 정도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그런 비용 부담 없이 했는데 유럽에서 할 때는 이제 전량 다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소해서 리사이클링 한다.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소하는 그 금속의 광물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보다는 어떤 자동화라든지 공정 기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중국 1등 업체인 CATL은 웬만큼 그래도 올라와 있지만 CATL도 우리 업체들 비하면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약간 인해 전술처럼 그렇게 막 싸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땅에 가면 유럽 같으면 그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중국의 땅에서 만들 때처럼 싸게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한국 배터리보다 싸게 만든다 하더라도 마진이 안 남아요, 결국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삼성,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큰 차이 없는데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어마어마한 수익도 내고 평가를 받는데 삼성전자는 못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이 다른. 예, 영업이익이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애플은 영업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고 그런 상태로 갈 거라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업체들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의 전략은 이렇죠. 일단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이미 한 35%를 넘었었기 때문에 향후 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개 그 폭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우에도 한 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그럼 이 시장이 100%까지 가야 되니까 많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IRA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그 유럽 쪽에 이제 캐파 정책을 막 하고 하는데 유럽 쪽도 뭐 CRMA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환경 노동 규제 때문에 생산 캐파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공정 기술은 우리보다 이제 떨어지고 그럼 수율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마진이 안 생겨요. 어쨌거나 이제 중국은 그나마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을 공략하기가 쉬워서 이제 열심히 그쪽으로 공략은 하는데 그 마진이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업체한테 잽이 안 되죠. 더구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제 급하게 가다 보니 그 공정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는 아직 그렇게 많은 투자를 못 했어요. 최대한 이제 그냥 기존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싸게 짓는 걸 중심으로 이제 그 생산 캐파를 구축했는데 그 25년, 26년 거치면서 이제 빅뱅 폭발이 일어나고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 공정 기술 고도화에 놨으면 이거는 진짜 중국 업체가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거나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생산 역량이 중국보다 뛰어나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게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뛰어난 그 기술들이 이게 2차 전지 생산 캐파 구축하는 데는 충분히 적용이 못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공정기술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걸 이제 적용해요. 그러면 전체 제조업 수준만큼 격차가 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더구나 그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생산 캐파를 진다. 그럼 그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 배터리 그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2차 전지 빅뱅이 언제 폭발한다고요? 25년, 26년이죠. 왜 25년, 26년이냐. 그러니까요. 전기차를 이제 그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우리 전기차가 대세네.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금방 넘어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성차는 그 새로운 이제 모델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의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개발해서 신차를 내놓을 때까지 최소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내연기관차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렇게 짧겠냐는 거죠. 안 짧죠. 그래서 테슬라가 약진하면서 이거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뭐 안 따라갈 수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한 게 20년대 이제 초반부터고 특히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각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 굉장히 큰 그 당근과 채찍을 양쪽으로 이제 구사하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라는 게 이제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각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플랫폼도 만들고 구축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한 전기차 라인업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게 뭐 올해도 많이 나오겠지만 내년, 내후년, 특히 26년에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26년, 27년 이럴 때 이제 쏟아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전기차의 다양한 그런 전기차 라인업이 구축이 돼서 쏟아지면 그게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도 그래서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얼리 어답터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가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가 일시적인 성장 둔화 구간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과 다양한 가격대에 심지어 중저가부터 엔트리 모델까지 좀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럼 시장이 이제 확 커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다양한 가격대의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뱅 폭발이 25년, 26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내연기관 차량 금지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죠? 국가마다 조금씩 국가마다 뭐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뭐 금지하겠다는 나라도 있고요. 그걸 아직은 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해일걸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되게 빠르고요. EU 전체는 기본적으로 2035년 2035년부터 이제 판매 금지인가요? 네. 원래 영국이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그러면 미국, 중국은요? 중국은 2040년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은 그게 금지가 아니라 금지는 조금
되게 늦은 시기인데 미국은 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이제 규제책을 가지고 네. 그 시장을 형성해가는 게 이제 네. 정통적인 정책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RA 세제 혜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카페라고 해서 그 연비 규제에 따른 이제 페널티 물리는 거. 양쪽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 가면서 이제 타겟을 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EPA의 이제 연비 규제를 중심으로 한 타겟은 2032년에 그 67%까지 끌어올리는 것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이 내놓은 건 뭐냐면, 내연기 완성차 업체들 조금 이제 달래려고 네. 한 게 2032년에 67% 달성하는 건 그대로 두면서 그 전에 자기 다음 임기 동안 내 이제 증가 속도, 그러니까 타겟은 조금 이렇게 완화해주는 예, 그런 걸 이제 좀 내놓은 거죠. 배터리에서 그럼 가장 큰 시장 세 곳은 당연히 미국, 유럽, 중국이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착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뭐 기본적으로 완성차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 중국, 유럽 다 이제 중요한데,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태의 규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65% 정도 됩니다. 한 개 국가가. 네, 3분의 2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온갖 노이즈와 착각이 있는 거예요. 놀랐죠? 네네. 그 정도까지 되는 줄은 몰랐죠? 예. 그 중국이 워낙 자동차 대수로 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중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장 빠르게 전환했잖아요.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8% 이 정도 침투율인데 중국은 35%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유럽은 한 뭐 20% 조금 아직 안 돼. 10%대 후반 뭐 이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세계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어떤 여기서 생겨난 오해와 착각, 그리고 이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애널들의 논리,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LFP가 대세가 된다. 이걸 잘 보면 저가형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LFP,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대세다, 뭐 대세가 된다, 이런 근거 중에 하나는 LFP 배터리 점유율이 뭐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중국에서 많이 쓰니까. 아니,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LFP를 전적으로 생산하는 그 비아디의 또 성장률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60% 정도 되면 이 중국에 탑재되는 비율만으로 전 세계에서 저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이 한 45%까지는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중국 내에서 비아디가 약진하면서 LFP 배터리 탑재율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착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탑재율이 한 14% 가다가 7% 정도로 반토막 났거든요. 다른 국가에서는 떨어지고 있군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늘어나긴 했는데 EU는 뭐 전에 한 1, 2%, 2, 3%에서 지금 한 4, 5%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군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데다가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생산된, 중국 지분이 투자된 그런 전기차들 중심으로 늘어난 거여서 그렇고요. 크게 의미 있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 드려야겠네요. 중국이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되게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더 앞으로 성장한다면 네. 배터리는 더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중국과 이제 가까운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많이 써준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국가 정책하고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일단 북미 시장은 침투를 못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IRA 규정으로는 중국 지분이 25% 이상 투자된 그런 기업은 이른바 이제 FEOC라고 그래서 비우호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니까 비우호 했던 단체, 비우호 실체 이렇게 이제 봐서 그 세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침투하기 힘들고 침투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자릿수 점유율일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으로는 가장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 대수로는 중국이 2배, 3배 많다 하더라도 그 중국 완성차 판매량이 2배, 3배 돼야 미국의 배터리 탑재량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탑재 용량이 작은 차를 생산해요. 미국은 훨씬 크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배터리 탑재 용량보다 이제 배터리 매출 규모로 설명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배터리가 탑재되는 거에 중국에서 2배, 3배를 팔아야 그 배터리 매출 규모가 맞먹을 거예요. 워낙 중국 배터리는 싸고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상대적 고품질의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거고 탑재되는 용량도 크고 네.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은 못 먹어요, 중국이. 그렇죠. 그 다음에 EU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당장의 캐파로 봐도 그렇고 한국 쪽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그 다음에 대략 한 60% 가까이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그냥 한 매출 규모로 보면 한 20, 30%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U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자면 그 70% 먹는 그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판매량은 비슷한데 마진의 이익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앞으로 그런 구조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한쪽에서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도요타, 닛산, 네. 뭐 혼다 이게 지금 배터리 공급업체로 누구를 잡고 있냐 하면 LG 엔솔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차에도 그 한국 배터리 업체가 들어가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점유율이 이미 LG 엔솔 한 업체의 점유율만 50%가 넘어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인도 중국 간의 국경 분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중 정서가 더 격화돼서 그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비아디 투자하겠다는 거 그거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EU 일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네. 뭐 남미, 뭐 이런 쪽 나라들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중국 외 시장에서는 거의 사실 침투할 수 있는 또는 그 점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폭이 크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그 한국 배터리의 적어도 매출 기준 또 이익 기준 그 점유율은 저는 50%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가 50%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에 뭐 일부 이제 정권사 애널들이 그 이야기 하던데, 아니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한국 전기차 밸류 체인의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중국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각을 해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계속 잠깐 지금 캐즘 구간을 지나고는 있으나 향후 20년, 30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산업이랑 이런 나라의 2차 전지와 중국 시장의 이제 성장성도 30몇 %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침투율이 여기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100%까지 간다 하더라도 3배 성장할 여력밖에 없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러면 다른 외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외부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설사 EU 같은 데 진출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되게 박해요. 박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많이 주겠냐고. 이미 성숙 산업이고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게 뻔한 산업인데 그럼 이런 데는 멀티플을 많이 못 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 그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도 21년에 막 그 코로나 한창 막 창궐해서 그때 이제 뭐 전기차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뭐 리튬 가격 막 치솟고 그럴 때는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도 막 퍼 50배, 60배 뭐 소재도 막 100배씩 받고 뭐 이런 업체들이 불과 2, 3년 전에 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발효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경제 흐름이 너무 뚜렷해지면서 썰물처럼 외국 자본이 빠져나왔죠. 성장성이 둔화될 게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 배터리 산업하고 중국 배터리 산업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아,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고평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솔직히 말해서 바보 같은 코멘트예요. 이런 산업의 저 성장성이라든지 놓여 있는 어떤 시장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건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 내에 비슷한 어떤 업종에 있는 어떤 업체들끼리 그렇게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 비합리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장 환경에 놓여있고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같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거야말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되게 억울한 거죠. 네. 예,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자, 혹시나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에 올해 네. 나올 가장 좋은 호재나 뉴스, 뭐 아니면 좀 나쁜 호재나 뉴스 이런 건 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뭐 개별적인 호재 이런 걸 좀 생각하기보다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캐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성장성이 다 있냐? 이거는 뭐 저의 주장이 아니고 IBK 투자증권의 이현욱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최근에 분석한 되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추가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더 있는지 네. 뭐 이걸 이제 뭐 따졌는데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이제 1,100조 원 수출 잔고가 이제 쌓여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2030년까지 신규로 필요한 생산 캐파가 얼마 정도냐? 한 500기가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지금 900기가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500기가 정도를 추가로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추가 수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탐방 갔던 한 소재 업체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GM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한 7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팔겠다고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둔화된다고 하는데 GM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배, 4배를 더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GM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GM이 갖고 있는 배터리 생산 캐파가 LG엔솔하고 합작해서 지어놓은 얼티엄 셀즈 1공장, 2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공장까지 뭐 짓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냐? GM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총 10개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얼티엄 셀즈 1, 2, 3 이게 다 뭐 한 50기가와트시짜리로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거든요. 단위 공장으로 가장 큰 규모 수준의 지금 공장들인데 이걸 지금 2공장까지 들었었고 3공장 짓고 있고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만한 걸 앞으로 7개를 더 지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 네, 당연히 한국이죠. IRA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하고 결국은 합작 회사를 하든 아니면 뭐 단독으로 꾸리더라도 결국은 한국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든 뭐 상반기 중에도 나올 수 있고요. 하반기 뭐 또 빅뱅 폭발이 일어난 25년, 26년 그 이후에 지나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GM만 그렇겠습니까? 포드 그래야 되죠. 스텔란티스 그래야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북미에 진출하는 토요타, 혼다, 닛산 다 어쨌거나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 시장 뭐 전기차 쪽은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각각 4인가 5인가 그렇게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평가도 잘 받고 있고 가성비 좋은 전기차라고. 그럼 현대기아차 특히 미국 들어갈 때 어디 걸 쓰겠습니까? 한국 배터리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금 끝이 아니다. 자꾸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자꾸 뭐 한국 2차 전지 산업 끝났다. 뭐 지난해 이미 뛴 게 그게 뭐 다 뭐 10년째 심지어 뭐 10년째 끌어왔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한데 그 산업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업계 상황을 잘 알고 탐방을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이 듣는 이야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죠? 네. 네,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서 지금 도는 이야기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갖고 와서 처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이게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원 관계자들이 와서 뭐 소재업체들 접촉하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헛말이겠어요, 그게? 소장님 말씀하셨듯 한국 2차 전지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캐즘 구간 여전히 다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이 캐즘 구간에 속지 마시라.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상반기 중에도 제가 보기에 이런저런 뭐 소재 계약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미 저희가 봤잖아요. 지난해 말에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아마 삼성 SDI가 아닌 다른 고객사 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데가 뭐 다른 3사의
진입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계약들 LNF라든지 이런 업체들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엔캠이나 뭐 동아기업 같은 업체들 또는 동박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뭐 국내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업체들의 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호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실적이 뭐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은 하반기를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도 얼마든지 개별 기업별로는 충분히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나쁜 악재나 뉴스는 뭐 어떤 게 악재는 당연히 지금 이제 크게 보자면 캐즘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쨌거나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열심히 이제 뭐 유럽 시장이든 이런 식으로 공략한다, 뭐 진출한다 이런 식의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그게 이런 큰 흐름으로 볼 때 저는 뭐 대단한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사실은 어쨌거나 뭐 올해 뭐 개별 기업별로 좀 다른데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그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웬만큼 시장에 알려져 있고 뭐 지금 주가에 웬만큼 다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웬만큼 추가적인 큰 폭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제 소장님과 인터뷰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질문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 핵심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이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에서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024년 어떤 주식이 대장주가 되리라 보시고 2024년 2차 전지에서 어떤 주식이 좀 사야 할까요? 한 종목으로 제가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개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제가 앞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주목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소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디인지 다시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어쨌거나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뭐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양극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한편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장이 커지는 흐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좀 선행해서 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4680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 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액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추천한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올해부터 한 2, 3년간 가장 눈부신 실적 증가를 기록할 소재 섹터가 저는 전액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전고체 테마는 이미 이제 뭐 삼성 SDI 전고체 로드맵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삼성 SDI 저 전고체 관련한 해설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2027년 뭐 양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뭐 어떻게 내놓으며 지금 그 당시에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그리고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SDI 뭐 LG연술 제가 3개 업체 다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못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고체는 당연히 어쨌거나 주요 배터리 업체는 개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죠. 그게 어쨌거나 또 시장을 어느 순간에 시장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2, 3%에서 시작하더라도 아무리 커져도 10% 이상 넘어서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시장이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얼마나 시장 규모가 커질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앞서서 개발한다는 삼성조차도 슈퍼 하이엔드급의 럭셔리카 일부에 탑재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걸 미리 막 당겨와서 그 어떤 판타지 소설을 써가면서 미리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건 너무 섣부른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 2차전지 섹터와 연결돼 있다고 해서 그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가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그 성장성을 도저히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그냥 테마주 투자이지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정권가에서 분리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분리막을 저도 뭐 실적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리막은 전액하고는 좀 다르게 그 일본 업체들이 있어요.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경쟁하고 있고 수혜 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액은 사실은 북미에 진출했을 때도
생산 캐파 대비해서 투입하는 생산 비용 대비해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른바 ROIC가 엄청 큰데 분리막은 달라요. 분리막은 생산 캐파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를 한다 해도 그 비용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상당히 크고 돌아오는 뭐 매출이나 이익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 애널들이 분리막 사업이 좋다라고 막 이제 추켜 세우는 그 리포트에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 29년에 생산 캐파를 짓는 걸로 돼 있어요. 북미 시장에. 그러면 뭐 그 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일부 이제 공급은 하겠지만 29년에 생산 캐파를 지어서 그게 감가상각 빠지고 나서 그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다가 특히 이제 분리막의 대표적인 업체인 SKIT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을 제가 볼 때는 26년, 27년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와도 그때 영업이익 20배를 줘도 여전히 그 지금 시총을 합리화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70% 빠졌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장 초기에 얼마나 고평가 받았는지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분리막이 좋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주가라는 것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실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그 실적 좋아진 걸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그러면 주가 업사이드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분리막은 제가 볼 때 이미 상당한 밸류를 받고 있는데 IRA 수혜 혜택에서 일본 업체들하고의 그 수혜를 나눠야 되고 거기에다가 북미 진출에 따른 그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과실은 뒤에 온다.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온다라는 걸 감안하면 저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 안 합니다. 2차 전지에서도 모든 섹터가 좋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섹터만이 그렇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주식에 지금 이제 2024년 지금 3월인데 물린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부터. 이런 분들은 좀 저희 연구소 회원이나 선대인 TV 잘 따라하신 분들은 물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수익 올해 들었을 때 많이 났던데 지금 뭐 최근에 봤는데 뭐 지난해 한 5배 났다는 사람도 있고 월드로스도 뭐 40~50% 났다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래서 같은 2차전지 투자하더라도 아마 좀 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른데 어쨌거나 물린 분들이 있겠죠. 뭐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난해 이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2차전지 장비주를 제가 일부 좀 소개했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캐즘 구간이 이제 시작되면서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 구축이 좀 뭐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뭐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발주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이제 장비주들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장비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장비주들 경우에는 뭐 지금 전체 포트는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저는 뭐 저희가 소개했던 그 장비주들은 대체로 조정을 좀 크게 받은 상태여서 지금 정리하기에는 좀 되게 아쉬운 가격대다.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해 한 10월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재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장비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굳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장비주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냥 소재 쪽으로 비중을 늘려라. 그게 나은 선택인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 판단은 대체로 유효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수익이 잘 날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잘 받은 그런 종목들 골라 담는 소재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골라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래요. 뭐 제가 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투자라는 게 개별 종목 단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한 이제 한 종목 수가 한 6~7개 정도 되는데 6~7개 종목들 중에 자기가 어떤 나름의 종목별로 좀 평가를 해서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별로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이제 채워가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자면 여전히 이제 장비주에 물려 있다면 지금 당장 좀 물려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소재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비중을 다시
포트를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이거 뭐 포트 조정 잘 못하겠고 내가 개별 기업들 판단도 잘 못하겠다. 예, 그래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또 이거 올라가면 뭐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르면 어떡해. 그건 저도 모르죠 사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팔기에는 좀 아까운 가격인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 경제학상의 어떤 뭐 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편향이 있는데 보유 편향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심리적 계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장비주 A에서 손실이 났으면 이 A에서 꼭 손실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아니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비주 A에서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그걸 얘가 6개월 걸쳐서 뭐 다시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장비주 A에 물려있지만 이걸 소재주 B로 갈아탔을 때 소재주 B도 잘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소재주 B가 6개월 안에 또는 3개월 안에 그 손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면 또는 6개월 안에는 손실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50%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소재주 B로 갈아타는 게 맞잖아요. 물론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고 저라고 뭐 그걸 뭐 앞날 정확히 내다보는 건 아닌데 주식은 그냥 확률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꼭 한 번에 100% 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장기에 걸쳐서 해간다고 하면 이런 확률적으로 높은 게임을 하시면 되고 그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은 쪽으로 계속 판단을 하셔서 그게 그 높은 쪽으로 자꾸 이제 어떤 들어맞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승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판단을 거듭한다.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요.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전제는 그거죠. 예, 공부를 충분히 한다. 공부를 충분히 해야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력도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포트 내에서 A라는 종목보다는 B라는 종목이 훨씬 더 매력적이네 지금. 그러면 이쪽 A가 지금 당장은 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걸 정리하고 B로 그래도 갈아타는 게 낫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판단을 하는 훈련부터 준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전제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빼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동박업체들도 바닥권에서는 뭐 몇십 프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동박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좀 조정을 잘 받아 있고, 예. 그래서 향후 빅뱅 폭발을 향해 가면 지금의 이제 저가 중국산 동박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제 고품질의 한국산 동박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동박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셨는데 소장님 2차전지 하락에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자, 근데 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다. 그리고 주식이 싸질 때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차전지 산업을 좀 잘 공부하시면 지금이 되게 큰 흐름에서 보면 조정을 받아서 그래도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네.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자기가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싼지 조정이 와도 정말 주가가 떨어질만 해서 조정이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그 살만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말 회사가 뭐 좀 기대에 비해서 너무 그동안 고평가됐던 게 거품이 빠지는 경우인 것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가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아서 인 경우도 있어요.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정받았다고 해서 다 사면 무조건 사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개별 종목도 잘 아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잘 아는 전제하에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조정 잘 받았을 때 쌀 때 사놓고 이게 2년, 3년에 걸쳐서 3배, 4배, 5배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지금과 같은 저희형 고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이게 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걸 한번 경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경험을 반복해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걸 터득하신 분은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2차전지 막 주가 조정받을 때는 네. 스트레스 받아서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 한참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와 할 때 따라 들어오면 그때 또 비싸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걸 반복하시면 10번, 100번을 투자해서 100점 100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올바른 주식 투자를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물려있는 분들은 포트 잘 점검하시고 개별 종목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오래 안 걸려서 저는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저 2024년에는 2차전지 주식 섹터에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과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선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